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Конечно же, начало поставок вооружения будет косвенно означать определенную стадию вовлеченности в этот конфликт. 지금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고 결단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로이터와 가진 인터뷰에서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소식은 엄효식 전 합참공보실장, 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엄효식 실장님. 네. 자, 무기 관련 전문가신데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로이터 인터뷰, 대통령실에서 인터뷰 내용을 찬찬히 좀 잘 봐라 이런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일단 인터뷰 내용부터 좀 보고 가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어제 로이터 인터뷰 내용은 뭐냐면 전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민간인 공격, 또 학살, 전쟁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도적,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즉 군사적 지원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죠. 불법 침략 당한 나라를 지키고 원상 회복 지원에 국제법, 국내법적 한계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엄 실장님, 기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고 한 얘기일 텐데 어쨌든 군사 지원, 즉 무기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읽히는데 맞습니까? 실제 어제 그 대통령 인터뷰 이후에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돼서 실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밝혔고 우리 국방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검토한 적이 없고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 다만 어제 대통령의 말씀은 아주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한 거지 당장 우리가 어떤 군사적 지원을 하거나 살상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의 전환은 아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그 정부의 입장을 인정하고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야 두 분 패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자, 김금식 교수님, 예. 정부 기조는 이제 그동안 인도적, 재정적 지원만 한다는 거다. 그리고 어제 발언이 나온 이후에도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로이터 통신의 질문에 답변하는 그 인터뷰는 세 가지 조건을 달았고요. 그러니까 조건이 그렇게 되면 한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도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군사 지원, 무기 지원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신중한 그렇죠. 표현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아놓고 있고 몇 가지 유보 조항을 달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러시아에서는 조금 더 과민한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정부는 주권 국가이고 그다음에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화 애호 국가입니다. 따라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려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는 충분히 있는 건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또 러시아와의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양자 관계가 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은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에 하나는 것이지 실제로 살상 무기용의 어떤 군사적 지원은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전쟁이랑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또 대량 학살, 제노사이드라든지 또는 전쟁법 국제규범을 위반한 사안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 유엔 차원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식의 큰 사태가 생기면 그런 경우에 우리도 유엔의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군사적 지원 행동까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저는 최소한의 유보정하기 때문에 저는 러시아 푸틴과 그 안보위 부의장 있죠. 메드베프가 너무 저는 과민한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우리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복귀영 위원장님. 민주당에서는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중이죠? 대한민국에서 누구의 말이 제일 무게가 있을까요?
그 용산의 대통령실 대변인 말보다 대통령 말이 사실 무게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지 않겠습니까? 네.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의 말보다 대통령 말이 그만큼 더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낚였다. 그래서 약간 발언에 실수를 했다라고 하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사실상 이 문맥을 앞뒤로 보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분쟁에 참여할 수 있다. 네. 전쟁의 당사자 국가가 또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읽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도 깜짝 놀란 거고 국내도 네. 깜짝 놀라고 러시아도 깜짝 놀란 이런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반색을 하면서 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전 세계 모두가 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을 수 있나요? 전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언에 실수를 했고 기자의 어떤 즉흥적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오해 소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정리가 되는 건데 그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서 전문을 읽어봐라라고 오히려 공박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언제든지 우리는 그 분쟁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당신들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치 않다라는 입장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역대 대통령,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받든 나쁜 평가를 받든 역대 대통령들의 회고록을 보면 대한민국은 외교만이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외교는 정말 총성 없는 전쟁을 매 순간 치르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최정점에 대통령이 가 있는 건데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른 대통령의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대한민국이 네. 제대로 된 나라냐. 이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을 대통령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우리 정부의 기조는 한결 같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거였는데요. 지난 1월에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당시 발언도 듣고 가겠습니다. 미국이랑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탱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이제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혹시 우크라이나 정부 측이 우리 측에도 탱크 지원을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미국과 독일의 탱크 지원에 대한 뭐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평가가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에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얘기 들어봤는데요. 이 김금식 예. 교수님, 지금 외교부 대변인의 말은 좀 정황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준비된 그리고 돌발적이지 않은 얘기 같고요. 정부의 공식 방침이 저거였던 것 같은데 확실히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는 이것과는 좀 온도차가 많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이터 통신과의 대통령 인터뷰 내용이 지금 우리 복경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실수인 것인지 네. 아니면 조심스럽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를 모색하는 것인지 이건 제가 볼 때 양쪽 다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 발발했을 때 우리 정부 입장을 확고했죠.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양국 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전쟁에 우리 대한민국이 끼어들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국제사회 규범, 그다음에 국제사회 평화 유지에 대한 어떤 소중한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도 생각했을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사태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네. 지금 어저께 대통령이 이야기한 건 세 가지 조건을 분명히 좀 예시를 하고 있고요. 그 세 가지 조건은 사실은 민간 학살이나 대량 학살 같은 경우는 사실 제노사이드 같은 게서 이건 오히려 예전부터 실제로 국제기구 유엔이라고 하는 이런 데서의 국제법적인 어떤 전쟁에 대한 그 승인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선조치가 가능한 상황으로 대충 국제법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량 학살이나 인종 청소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대한민국도 사실 입장을 정해야 될 필요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건 제가 볼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아마 유엔 차원이든 어떤 차원이든 간에 야 이러한 대량 살상 민간 학살이 터졌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때 대한민국 입장에서 입장을 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가능성에
예시를 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지금 같은 입장이 바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지금 전쟁에 당장 참여한다고 보는 것은 제가 볼 때 지나치게 경강부의식 저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된 뒤에 러시아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 무기 지원은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러시아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또 강조했습니다. 앞서 크렘린궁도 한국의 무기 공급은 전쟁에 개입하는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자, 크렘린궁 대변인 얘기도 듣고 가겠습니다. К нашему сожалению, Сеул занял достаточно недружественная позиция во всей этой истории. Это продолжение. Разумеется, все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стран будут пытаться втянуть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этот конфликт. Конечно же, начало поставок вооружения будет косвенно означать определенную стадию вовлеченности в этот конфликт. 네, 엄현식 실장님. 러시아가 지금 한국이 만약에 무기를 지원한다면 이걸 전쟁 개입으로 받아들이고 또 북한에 러시아 무기를 최신 무기를 공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는 일인가요? 일단 러시아가 이번에 그 대통령 인터뷰 기사를 보고 사용한 단어가 적대라는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네. 우리와 적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사실 그거는 러시아도 굉장히 앞서 나간 표현이고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어떤 군사력이 뭉치는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런 선언적 조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러시아 반응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의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러시아 반응에 불쾌하는 좀 분위기도 좀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로이터 통신의 인터뷰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네. 지금 러시아와 우리 이제 민주당 야당 같은 데서는 이제 행여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수령에 발을 넣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구심 속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실 입장은 액면 그대로 좀 해석해 달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답변이 일정 정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실수의 측면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라는 게 전쟁의 양상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제노사이드 상태가 생기는 것은 예전에 아프리카에도 많이 있었고 유고슬라비아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땐 전쟁 범죄로 단죄해서 이 선제 타격이나 선제 공격도 가능한 게 국제법상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가정한다면 대한민국이 입장을 다시 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해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왜 러시아가 저렇게 저는 그 강하게 그리고 저기 과도하게 반응하는지 실제로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요 이 로켓포하고 미사일 같은 걸 지금 다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다 미 국방부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왜 저렇게 일방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반발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기분 나쁘죠. 네. 반발하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데 뭐가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발을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 이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정치적 책임을 좀 묻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그야말로 러시아에서 오해한 해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찬찬히 상식적으로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오해를 하고도 남는 수준의 발언이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 공격이나 학살이나 전쟁법 위반이나 지금 현재도 푸틴이 이 세 가지 조항을 어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서방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러시아의 어떤 전쟁 범죄 혐의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그걸 명분으로 해서 참여할 수는 있다라고 봐요. 지금도. 그것만 갖다 들이대면. 그런데 지금 이 전쟁 양상이 보면 미국, 서방,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일종의 그 범퍼 지역 아니었습니까? 네. 이거를 어느 쪽에 유리한 지역으로 둘지를 두고 싸우는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아시아 국가가 굳이 거기에 일종의 분쟁 당사자 국가로 선제적으로 들어갈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100번 양보해서 무기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대통령 혼자서 몰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여야 정치권의 합의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중대한 상황이 있을 때는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 대표들과 함께 비밀 회동을 가져서 상황이 이러하니 향후 우리 국익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분쟁 당사국으로 들어가더라도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하나의 블록으로 똘똘 뭉쳐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 우리 안보를 위해서라도 미국과 유럽과의 어떤 이 블록으로 우리도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라는 이해를 정치권과 우리 국민들에게 구한다면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 대통령의 말이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안이거든요. 우리 정부의 방향이 어떻게 갈지도 몰라. 그리고 슬쩍 그 제안을 내놨다가 뭔가 좀 아닌 것 같으면 바로바로 그 좀 뭐 발언을 뭐 부인한다든지 오해가 있다라고 해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 정치에 관한 사항조차도 불신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최소한 국가 외교와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발언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대통령 하나만 그리고 대통령실과 여당 빼고는 나머지 전 세계가 모두가 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을 다 오해가 아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러시아는 적대국이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은 환영한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이것이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을 꾀하기 위한 시도였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것은 대통령이 아닌 그 다른 차원에서의 발언이 나오고 대통령의 말은 최종 결정하는 단계에서 나왔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엄일주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엄 실장님이 지금 전쟁 전문가시잖아요.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자, 전쟁법이라는 게 있나요? 전쟁법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어떻게 지킵니까? 사실 전쟁법이라는 것은 국내 사법제기처럼 뭐 죄를 지면 뭐 재판을 해서 뭐 감옥을 보내고 이건 일반적인 법의 형태지만요. 네. 국제법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국제정부가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 국제법이라는 게 효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지금 세계에는 그런 국제정부는 없기 때문에 네. 국제법이라는 것은 법으로서의 어떤 문구는 존재하지만 그게 강제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법에 의해서 어떤 뭐 처벌을 한다거나 어떤 제재를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국제법이라는 것은 세계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 이게 어쩌면 세계인들의 여론이고 세계 모든 정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그런 측면에서 너무 첨예하게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쪽 세력들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와 이쪽 서방과의 의견 대립이 되게 심하지 않습니까? 네. 해서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합의점이 있지 않는 이상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군사적 지원을 한다 또는 저희가 가정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뭐 군사적 지원을 한다면 뭐 이런 식의 어떤 논의 전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엄 실장님께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쭉 지켜보셨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제한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민간인 공격, 또 학살, 그리고 전쟁법 위반. 이 세 가지 조건이 이미 1년이 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이미 다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맞을까요? 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36번째 어떤 무기 지원 계획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어떤 시각에서는 그 세 가지의 조건이 이미 그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네. 또 러시아 중심으로 보는 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의견 대립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의 조건에 대해서 이게 과연 충족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더 시간을 가지고 따져봐야 될 문제고 여기에 가장 그 기본이 돼야 될 거는 그 모든 국가들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동의하느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됐느냐를 따지는 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직도 약간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지난 1년 동안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지난 1년 2개월의 상황과 그다음에 지금부터 앞으로의 상황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지난 1년, 2년보다 더 만약 참혹한 상황으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진행이 된다면 그런 또 여러 가지 우발 상황으로서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요건들이 충족이 됐을 때 아마 이런 문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국산 기관 총탄 그리고 전차 포탄 같은 것들도 우크라이나의 폴란드에 보내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SBS의 취재 결과. 자, 금액으로 치면 3천억 원에 달하는 무기가 보내지는 건데요. SBS 김태현 국방전문기자 리포트 영상 보시고 얘기 더 나눠가겠습니다.
포탄 제조업체 풍산의 지난해 12월 27일자 공시자료입니다. 2,934억 원 상당의 대구경 탄약 등을 현대로템에 판매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SBS에 현대로템이 폴란드로 보내는 기관총탄과 전차 포탄, 반응 장갑의 계약 공시라고 전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의 K9 자주포와 함께 1,647억 원 상당의 155mm 포탄을 수출하듯 현대로템도 폴란드의 K2 전차와 함께 총탄, 포탄을 수출하는 겁니다. 2,934억 원 상당의 총포탄 중 가장 비중이 큰 건 7.62mm와 12.7mm 기관총탄으로 모두 430만 발입니다. 120mm 전차 포탄은 약 5만 발, 대전차포 공격을 막는 장비인 반응 장갑도 소량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430만 발 수출되는 기관총탄은 전차와 장갑차의 기관총뿐 아니라 보병용 기관총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0mm 전차 포탄과 반응 장갑도 서방의 범용 무기입니다. 전차와 패키지로 총탄과 포탄을 일부 판매할 수 있지만 대형 총포탄 제조업체가 있는 폴란드에 3천억 원 가까운 총포탄 등을 함께 수출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모두 폴란드에서 쓰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정부 소식통은 2,934억 원 상당 총포탄의 최종 사용자는 폴란드며 사용자 변경을 위해선 우리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엄효식 실장님. 이 기사에 나오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직접 근무도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무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를 만드는데 지금 그 폴란드에 엄청나게 수출을 하잖아요. 거기다 이제 포탄도 같이 끼워 팔았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탄약을 팔면 폴란드 군이 최종 사용자다 이렇게 파는 조건을 따서 파는 거지만 폴란드가 자기가 갖고 있는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주고 폴란드 군의 이 무기고를 우리 포탄으로 채우는 건 아무 규정 위반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우회적으로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가능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 뭐 그런 식으로 그 추측하는 기사나 또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가 폴란드에 약 120억 달러 정도의 그 장비를 수출했지 않습니까? K9 자주포부터 K2 전차 수출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포탄이나 뭐 그 전차 포탄을 수출할 때 우리가 전차와 자주포를 수출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만든 전차와 우리가 만든 자주포에 가장 잘 맞는 탄은 우리가 만든 탄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우리가 K9이나 전차를 만들 때에도 여러 가지 포탄을 유럽 지역에 대한 수출을 염두에 두고 만들기 때문에 나토의 기준에 맞도록 포탄을 다 제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포탄들은 물론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 다른 유럽 나토 쪽에 있는 다른 나라의 무기에서 사용할 수도 물론 있죠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예방 조치로서 우리가 폴란드에 수출을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폴란드가 임의적으로 이 포탄을 뭐 우크라이나가 됐건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거나 그 나라가 사용하도록 허용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안 된다. 반드시 대한민국의 동의를 받도록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그런 임의적인 어떤 포탄이나 탄약의 전용 이런 것들은 현재 상태로서는 상상이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의 무기 체계가 폴란드에 가서 그 수출이 됐는데 사실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는 바로 붙어 있는 나라이고 네. 또 우크라이나나 폴란드나 러시아하고 또 어떤 이 관계는 그렇게 썩 우호적인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더라도 그건 가능성일 따름이지 실제 사용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고 뭐 국가적 차원에서도 또 국방부 차원에서도 그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어떤 의사 표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미국도 우리나라한테 탄약 지원을 꾸준히 요청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서방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뭐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도 많은데 우리나라한테 왜 유독 그 포탄 탄약 지원을 요청을 하죠? 우리나라 포탄이나 탄약이 품질이 우수합니까? 아니면 재고량이 많습니까? 일단 전쟁을 한 1년 2개월 정도 했다고 하면 가장 전쟁을 수행하는 당사국 입장에서 아쉬운 것은 일단은 병력이 아쉬울 테고요. 네. 병력이고 다음에 이제 장비가 필요할 테고 물자, 탄약 같은 게 필요할 텐데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주포, K9 자주포 또는 K55 자주포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2,000문 이상의 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주포를 이만한 수량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뭐 손가락 5개 꼽을 정도입니다. 네. 그거는 반대로 그 많은 자주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포탄도 우리가 이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되겠죠.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포탄들은 특히 이제 나토에 있는 여러 국가들은 자주포를 운영을 하지만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에 병행되는 포탄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155mm 포탄을 생산해서 비축하고 있죠. 또 전쟁이라는 것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장시간 걸리는 거기 때문에 포탄도 당연히 비축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대한민국이 155mm 포탄의 어떤 비축량에 있어서는 충분할 것이다 보고 미국이나 또는 우크라이나, 폴란드가 우리의 포탄을 좀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요구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좀 강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대신 이제 우리가 그런 포탄의 직접적인 지원 요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뭐 우리의 입장만을 가지고 된다되다 결정하기도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게 종합적인 아마 그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만약에 가정인데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실제로 무기 탄약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가 얻는 것, 또 잃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군대 파병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어떤 한 집단이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군사력이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군대 파병이 아니라 네. 무기 탄약 지원. 네, 예. 무기 탄약을 지원하게 되면 네. 된다면 예, 무기가 또는 탄약에 지원하게 된다면 일단 우리의 탄약, 우리의 포탄에 예를 들어 뭐 폴란드나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포탄에 의해서 러시아가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러시아에서는 지금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인 자세를 취할 거고요. 네. 그러면 그런 군사적인 대결이 또 확장이 돼가지고 경제적인 부분까지 또는 외교적인 부분까지 확장이 돼서 굉장히 찬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러시아와의 관계가 되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의 경제나 여러 가지 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되고 네. 우리도 좀 냉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다. 자, 엄효식 합창 공보실장님은 여기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